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잘하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상을 여행처럼 웃고 설레면서 일상을 축제처럼 신나게 춤추듯이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바쳐 투명하게 보내자고 마음을 굳게 다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한치의 여유도 없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일상을 힘주어 살아내야 먹고 살 수 있었기에 달달한 언어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여느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친 요즘은 굳이 일상에다 가면을 더 씌우지 않습니다. 일상 그 본연의 평범함으로 담담합니다. 그저 온종일 노느라 일상을 마을같게 총총거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루할 틈 없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낮에는 실컷 활동하고 밤에는 고요히 숙면을 취하는 이 리듬은 동물들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동물과 똑같은 일상에다가 저만의 책 읽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동물이 아닌 사람만의 호사를 즐기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번 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에서는 러시아를 여행합니다. 아니, 러시아를 정처 없이 유랑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바이칼에 내려 호숫가를 얼쩡대는 저를 상상하도록 부추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책을 후다닥 넘기며 바이칼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훑었습니다. 하하하 고맙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민족의 시온이 서린 바이칼에 도착했다. 일행은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바이칼 호수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바지를 걷고 발목을 적셨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잊은 채 팬티만 입고서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객기였을까? 아니면 목마름이었을까? 처음 본 바이칼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했고 도시 생활에 찌든 영혼을 정화해주는 듯했다. 시베리아 벌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들꽃, 자작나무 숲을 돌아가던 횡단 열차, 바이칼의 파도 소리, 앙가라강 위로 퍼지던 성당의 종소리. 내가 본 것은 사람과 사물이 아니라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바이칼 호수를 떠나며 야생에서 피어난 붉은 양귀비꽃 한 송이를 책갈피에 넣었다. 혹 바이칼을 방문하면 호수변을 천천히 달리는 꼬마 열차를 오전 시간에 타볼 만하다. 선풍기가 돌아가는 객실, 창가에 앉아 여전히 평등이 실현된 시큼한 대중 맥주를 마시며 호반에 부서지는 맑은 햇살과 뜨거운 바람을 느끼는 것은 오래 잊히지 않는 추억이 된다. 사실 러시아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 외에는 정작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어린 시절 해마다 12월쯤이면 어김없이 TV에서 방영하던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 인형 발레에 넋을 잃고 빨려들었던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일가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책을 발간했다기에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대륙의 미학, 역설의 시학입니다. 읽을 책이 생기게 되면 일상의 생기가 더해집니다. 장차 다가올 독서 시간을 학수고대하며 종종 걸음치는 일상은 온통 책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로 떠나는 여행이니 얼마나 더 그리웠겠습니까? 그리웠던 만큼 책맛은 쏠쏠했습니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할 책은 러시아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체적 체험과 견해를 적은 에세이 모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간접 경험하는 책 읽기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느낌이 덜 들었습니다. 27명의 저자들은 모두 인문학과 사회과학,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언론과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던 혹은 활약 중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식견으로 미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덜어 있었지만 그래서 책맛은 더 감질났습니다. 탁월한 책맛을 선사했습니다. 저의 어줍지 않은 감상을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책 맛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는 러시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관조하는데 더 흥미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러시아 정보를 접하면서 러시아를 상징하는 단어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건 이율배반이었습니다.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러시아의 이율배반적 특성은 유독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건 아마 그들의 지정학적 자연환경이 실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유럽을 닮고 싶은 열망과 열등감을 동시에 품은 나라.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유라시아. 원시와 문명이 교차하는 망망한 대륙 자체가 이미 이율배반을 내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러시아는 영토의 동쪽 끝에서 해가 뜨면 동시에 서쪽 끝에서는 노을이 지는 나라입니다. 북쪽 끝에서 거센 눈보라가 치고 사방이 얼어붙어 있을 때 남쪽 끝 어느 마을에서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 광활한 러시아를 통째로 이해하겠다는 포부를 적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러시아의 이율배반적 모습을 발견하는 족족 전달하는 것으로 책맛보기의 임무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율배반이란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책 제목에다가 역설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역설이란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순, 역설, 이율배반이 한 통속이 되어 어떤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빚어낼 수도 있나 봅니다. 책 제목이 대륙의 미학, 역설의 시작인 걸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책맛보기의 제목을 인간이고 싶지만 동물이어야 살아남는,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이고 싶은 소망을 품은 러시아의 이율배반을 이해하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이는 인간이면서 동물이고 동물이면서 인간인 인간 종의 본색을 예술과 종교로 승화시킨 땅이 러시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혁명과 피비린내 나는 독재가 횡행한 나라였습니다. 동시에 우아한 발레, 순수한 문학, 겸손한 신앙 등이 상존하는 이율배반적 특성이 적나라한 나라였습니다. 저자 중 김현택의 환영 인사를 그대로 전하며 동물이어야 살아남는 인간의 비애가 절절하게 서린 나라 러시아로 떠나는 책맛보기를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 끝없는 상상과 체험, 사유의 공간 러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수교 30주년을 맞아 조금은 색다른 러시아를 만나볼까요? 러시아 유랑길에 제일 처음 저를 환영해주는 저자는 석영중입니다. 평소 그녀의 강연을 유튜브에서 애청했던 터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언어에 매혹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러시아 언어는 황홀하고 강렬한 음악이었답니다. 저자는 러시아 언어의 이율배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러시아어의 소리에는 극도로 거친 야성의 힘과 어린애 같은 천진함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러시아 언어에서 경이감을 느낀 그녀의 삶에 도스토옙스키가 찾아온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스토옙스키가 살아 생전에 방문했던 옵티나 수도원을 답사합니다. 러시아 중년 여성 순례자들과 함께했던 그 사연을 들려줍니다. 저자는 답사 후에 수도원 그 자체보다도 러시아 여성 순례자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마침내 그 러시아 여성들이 곧 러시아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자가 그렇게 말하자 저도 어떤 한국 소설에서 읽었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의 한 백성은 곧 그 민족의 전부와 같은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한 개인이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를 대변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저라는 한 개인을 바라본 외계인이 아하, 지구인은 저렇구나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라는 단 한 사람이 여성을, 동양인을, 대한민국을, 서민계층을, 황신애를 대변하고 규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경중 저자는 러시아 중년 여성 순례자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바로 저것이 러시아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그런 깨우침은 저 한 사람의 언행과 기운이 세상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음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나라 사람의 눈에는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 책의 내용을 변용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서경중 저자와 도스토옙스키의 그 운명적 만남을 그려보면서 러시아를 대변하는 러시아 여성들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와 나는 운명과도 같은 어떤 기이한 힘으로 엮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비 오는 여름날 텅 빈 도서관에 홀로 앉아 죄와 벌을 읽었다. 한순간에 갑자기 인생의 비밀이라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엇 때문인지 자꾸만 눈물이 났다. 책장을 덮고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렸다. 장맛비 오는 그날 도스토옙스키가 도서관으로 찾아왔던 게 아닌가 하고 상상을 해본다. 인생의 고비마다 도스토옙스키를 읽었고 그에게서 희망을 발견했고 그에게서 삶의 지침을 얻었다. 나는 인생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도스토옙스키한테서 배웠다. 도스토옙스키의 광팬이 되고 나니 다른 작가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졌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다른 많은 지식인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를 최고의 고전으로 꼽았다. 그러니 도스토옙스키의 인생과 문학이 수렴하는 옵티나 수도원 방문은 내 인생의 목표였다. 옵티나 수도원은 허허벌판에 세워진 광야의 수도원이다. 러시아 영성의 요지이자 신학의 중심지이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등 수많은 지식인이 이곳을 찾았다. 도스토옙스키는 유난히 사랑했던 세 살배기 막내가 죽자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의 늪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티나 수도원을 방문했다. 당시 러시아 전역에 그 성덕이 알려져 있던 장로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장로와의 면담에서 깊은 감동과 위안을 얻었다. 그 흔적은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로 고스란히 이전되었다. 오티나 수도원은 현실과 허구가 만나고 대문호의 삶과 문학과 신앙이 하나로 녹아드는 특수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낡고 비좁은 버스는 러시아의 초원을 달리고 또 달렸다. 중년의 러시아 부인들로 구성된 순례단은 모두 고상하고 경건하고 선량했다. 그들은 무척 친절했고 도와주고 싶어 했다. 영하 10도의 수도원 마당에서 순례자들은 꼿꼿하게 서서 장렬하게 2시간 남짓의 야외 강론을 소화했다. 다음날 수도원 대성당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신도들로 꽉 들어찼다. 천상의 노래처럼 들리는 성가와 함께 2시간 넘도록 거룩하고 성스러운 미사는 계속됐다. 오티나 수도원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온 것인가? 무엇이 이 여행을 나에게 인생 여행으로 남게 했는가? 나는 어쩌면 러시아를 보고 온 것인지도 몰랐다.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적임을 완벽하게 구현한 최후의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초반부에 신앙심이 깊은 아낙네라는 장을 왜 집어넣었는지 알 것 같았다.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어떤 것을 체화한 러시아 여성들은 19세기 소설 속에서 20세기 역사 속에서 그리고 21세기 현실 속에서 끝없이 되살아났다. 강인하고 선하고 겸손한 부인들은 러시아의 전부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불사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았다. 그러한 러시아 여성들과 같은 공간에 잠시 함께했다는 그 점이 어쩌면 이 여행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그 외 책에서 발견한 러시아 여성을 만나봅니다. 러시아와 비즈니스를 도모한 박종호 저자가 방 한 칸을 임대했던 당시의 주인 할머니를 먼저 만나봅니다. 홀로 살고 계셨던 티아노바 할머니와의 만남은 잊지 못할 고마운 추억이다. 젊었을 때 도서관 사서를 하셔서 문학책 읽기를 좋아하셨고 집거실 책장에는 문학, 역사, 철학 관련 도서가 촘촘히 꽂혀 있었다. 할머니는 귀가하는 날을 늘 당신의 아들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다음으로 만나볼 할머니는 러시아의 시를 전공한 이지은 저자가 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난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는 러시아의 인물과 역사를 지키는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합니다. 푸시킨 생전의 집에 들르면 평생을 푸시킨의 삶을 소개하는 일을 해오신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는 푸시킨이 드디어 운명하셨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눈물을 흘리신다. 아마도 평생, 앞으로도 하루에 몇 번씩 흘리게 될 그 놀랍도록 진정성 어린 눈물을 우리들은 마주하게 된다. 시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투로 죽음에 이른 과정이 새겨진 도시는 그 흔적을 여전히 기억하고 기리는 이들에 의해 지켜진다. 몰락의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하는 이지은 저자의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러시아 노인들의 품격으로 인해 마음을 참 다사롭게 했습니다. 박물관 전시실 곳곳에는 늘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신 친절한 할머니들과 공공도서관 지하의 문서고에서 부스러질 것 같은 낡은 고문서를 뒤지고 있는 노학자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또 러시아 지도 교수님 부부에게서 학문이 일상이 되는 삶의 방식과 불행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다. 이어서 이지은 저자가 누누이 전하는 러시아의 파격, 이율배반, 몰락, 창조, 혁명에 대해 옮겨봅니다. 나는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특히 피아노 3중주, 2번 2단조를 좋아한다. 첼로가 끊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고음부를 연주하고 바이올린이 오히려 낮은 성부로 화답하는 하격의 도입부를 가진 이 곡은 친구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또한 폐허가 된 레닌그라드에 바친 비가이기도 했다.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이 분열적이며 정치적 냉소로 가득하다는 평가는 냉전시대 상상된 소련에 속한 천재의 삶에 대한 섣부른 재단에 불과하다. 서정적인 혁명 시인이라는 이율배반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살아낸 알렉산드르 블록이 말년에 거주했던 그의 아파트에서 죽기 전 그의 마지막 얼굴을 보면서 혁명이라는 숭고한 신념과 혁명 이후의 현실에 대한 환멸 사이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20세기 초 러시아 귀족, 지식인들의 비극적 운명에 숙연해진다. 소크로프의 영화에 담긴 박물관 내부 공간은 차가운 물의 흐름 위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박물관은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인도하는 꿈이 깃들어 있다.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의 또 다른 영화에는 탄생의 순간부터 폐허일 수밖에 없었던
이 독특한 도시의 삶과 사물들을 애도한다. 페테르부르크는 몰락을 반복해왔고 그 가운데서 매혹적인 주인공들을 창조해냈다. 러시아 역사는 때로 모든 것을 버리는 그 극단성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러시아였기 때문일 것이다.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러시아 혁명 자체는 사회주의 체제와 스탈린의 공포 정치가 범한 많은 오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숭고했다. 혁명의 불꽃을 향해 뛰어들었던 러시아 청년들의 열망과 비극성 앞에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중반,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강은 저자는 막심 고리키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리키를 잘 모릅니다만 허름한 농민 외투를 걸치고 나타났다는 고리키는 사회주의로 전환된 소련의 안성맞춤 작가였나 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고리키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어린 고리키는 외할아버지의 엄격한 훈육과 매질을 겪고 외할머니의 다정한 위로와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다. 10살 무렵 고리키는 자신을 짓누르는 답답한 현실을 떠나 물레방아처럼 즐거운 삶을 찾아 러시아를 방랑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삶과 경험이 작가 고리키를 만들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아름답고 대담한 삶을 동경하는 고리키의 모습이 아름답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정치적 대명사가 레닌이었다면 문학과 문화의 대명사는 바로 막심 고리키였다. 보이는 곳마다 고리키의 동상이 세워지고 주요 거리와 건물과 대학, 공장 등에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적어도 소련의 교과서로 본다면 고리키는 푸시킨이나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보다 위대했다. 그러나 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고리키는 높은 영광의 권좌에서 가차없이 끌어내려졌고 그에게 바쳐졌던 화려한 언사는 비에 젖어 짓밟힌 오육의 꽃잎의 다름 아니었다. 스탈린의 앞잡이였다는 폭로와 증언이 지면을 뒤덮기도 했다. 수많은 동상이 쓰러지고 그의 이름은 지워져 갔다. 이렇게 고리키는 러시아의 최하층에서 걸어나와 세계의 진보적 문학계의 상징이 되었다가 이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허름한 바다제비로 박제화되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랬던 고리키에 대한 평가가 요즘 들어 달라졌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나뒹굴던 고리키 고향집은 새 단장을 하고 그의 동상도 말끔해졌답니다. 그리고 고리키의 삶과 문학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돈을 받아가며 파리 유네스코에서 개최한 토론에 참석했던 이강은 저자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사회주의를 대변했던 고리키가 21세기 파리에서 휴머니즘, 복원과 연계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파리 유네스코에서 막심 고리키와 현대의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작은 토론이 개최되었다. 여기서 나는 고리키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개하고 향후 한국의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복잡한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그의 작품이 중요하게 필요해질 것을 강조했다. 21세기 접어들면서 고리키는 다시, 아니 원래의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 같다. 재해석하는 새로운 전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수준 높은 연구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강은 저자는 러시아의 고리키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통일 과정에 여전히 요긴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재 볼가강 크루즈 테마 여행이 사회주의를 대표했던 작가 고리키의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고 재미납니다. 러시아가 이율배반의 나라임을 여기서도 확인합니다. 부의 상징인 크루즈 여행과 사회주의를 대변했던 작가 고리키와의 연결에 대해 이강은 저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고리키 테마 여행도 결코 삐딱하게 볼 일만은 아니다. 잘 차려입고 희낙낙 관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100여 년 전 다른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진흙 구덩이와 덤불을 헤치고 강남길을 떠난 한 청년의 생애를 떠올려 볼 수 있다면 그 또한 고리키의 현대적인 새로운 탄생 아니겠는가. 러시아 연극에 매료되었던 함영준 저자에게도 어김없이 러시아의 이율배반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시민들로 하여금 매일 저녁 연극을 보기 위해 애태우며 줄 서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영상시대인 21세기에 러시아 최대 규모 영화관을 공연장으로 개조하게 하는 것일까? 해답은 아마 인간일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 연극은 인간의 그 어떤 것에 몰두하고 있는가? 죽음과 근심이다. 죽음 앞에 선 인간들의 모습에 같이 아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대 러시아 연극의 가장 큰 주제이다. 근심의 삶 속에서 연극이 세상에 내보이는 선물은 고통의 축제이다. 톨스토이 연극에는 선과 악, 영과 육, 그 세계에 잔인함에 대한 맑은 성찰이 들어있다. 인간이 짐승에게 퍼붓는 잔인성, 젊은 말들이 늙은 말에게 퍼붓는 잔인성,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대상에게 퍼붓는 시간의 그 무차별적인 잔인성은 거칠고 추악하기보다는 원초적 순정성에 기댄 채 예술이라는, 연극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위로하고 있다.
러시아는 내게 늘 애증의 상대였다. 사랑하며 미워하고 미워하며 아파했다. 그런 내게 늘 위안을 준 것은 러시아의 무대였다. 내게 고통의 축제를 알려준 러시아의 예술을 나는 사랑한다. 연극이 끝나고 30분이 넘는 길고 긴 커튼콜, 관객들의 환호, 그리고 어느 가난한 관객이 길가에 핀 키 작은 꽃을 꺾어 실로 꽁꽁 묶어 배우에게 수줍게 건네주던 광경을 나는 잊지 못한다. 다음으로 신혜조 저자 역시 이율배반적인 제목으로 러시아의 발레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율배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목으로 아주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율배반적 제목은 꿈의 상실과 희망의 발견입니다. 하하. 저자는 러시아를 예술의 나라라고 단언합니다. 이상과 동경이 가득한 곳, 사람과 예술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곳을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규정한다면 나에게 그런 곳은 예나 지금이나 바로 러시아다. 오랜 역사 속에서 러시아인들이 보여준 예술가적 삶과 정신을 공부할 수 있었음에, 그리고 러시아 대중들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경험할 수 있었음에 나는 감사한다. 17세의 러시아 소녀가 러시아 문화를 전공한 나보다도 차이콥스키에 관해 발레 음악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예술을 대하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 거리의 예술가들과 그 주변에 머무는 수많은 행인들, 대부분의 경우 객석이 만석으로 채워지는 공연장 풍경, 언제나 예술의 주변에 함께하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은 문화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 속에 녹아든 그들 문화의 풍경이다. 그래서인지 예술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경쾌하면서도 진중하다. 러시아 발레 무대는 슬라브적 강렬함, 고전적 우아함, 현대적 역동성이 어우러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러시아 발레는 무대 위를 우아하게 거닐던 백조의 시대를 거쳐 폭발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불세의 시대로 이행했으며 대중성과 이념성을 인정받았던 강렬하고 호기로운 소비에트식 발레도 무대를 통해 빛을 발했다. 그렇게 러시아 발레는 세계 최강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다. 역사를 전공하고 시와 소설을 번역하기도 한 김진영 저자는 러시아 책, 예술품, 음악으로 채워진 문화 공간에서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저자는 인맥과 연줄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1989년의 방문 기록을 보여줍니다. 또다시 방문에서 남긴 1996년의 기록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러시아의 이율배반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개방기 러시아의 정치 경제는 혼란스러웠으며 사적이고 공적인 줄서기는 일상의 생존 방식이었다. 소련은 결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민중은 지쳐 있었고 자기 사람과 남을 철저하게 구분했으며 더 나은 내일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 가나 정치 이야기, 소련 사회주의의 미래 이야기로 가득 채웠다. 매일 저녁 광장에 모여 정치 사회 문제를 토론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상을 피력하느라 열을 냈다. 1996년 다시 방문한 레닌그라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개명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황금만능주의에 걸맞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으나 실업자는 속출했으며 일반 시민의 삶은 궁핍했다. 대학교 교환교수 신분이었던 나에게 당시 제공된 아파트는 형편없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결핍으로 채워진 미니멀리즘의 삶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뿐이었고 실제는 맥시멀리즘의 삶이었다. 꽃사치, 공연관람사치, 책사치는 부족함이 없었고 갖고 싶은 기념품과 예술품도 큰 어려움 없이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김진영 저자는 저로 하여금 러시아의 개방과 우리나라의 통일을 견주어 보게 했습니다. 1990년 무렵 러시아 개방기의 혼란스러움과 무질서를 보면서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그 시기에 우리들도 겪을 수 있는 고충과 궁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하면 평화가 저절로 주어질 것이라고 연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일만 하면 동시에 평화롭게 살 것 같은 이 막연한 착각은 아마 통일 앞에 항상 평화를 보태서 평화 통일이라고 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러시아는 개방기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푸틴의 합법을 가장한 독재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장기 집권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푸틴의 독재가 러시아의 보통 서민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통일의 혜택을 권력자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서민들도 누추해지는 일 없이 진정 잘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과 서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러시아를 반면교사 삼아 현명하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할 따름입니다. 그 외에
러시아의 이율 배반과 관련된 내용을 눈에 들어오는 대로 수집해 보았습니다. 먼저 푸틴에 관한 내용입니다. 푸틴 대통령에겐 소련 붕괴 후 혼란에 빠진 러시아를 수렁에서 구해낸 구세주라는 찬사와 함께 장기 집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서방과의 대결을 격화시킨 독재자라는 비판이 함께 붙어 다닌다.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정치 사회적 피로도가 높고 빈부격차와 사회계층 간 갈등도 심하다. 푸틴은 자신이 늘 강조했던 강대국 러시아 건설을 위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바꿔보고자 다양한 외교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다음은 물질적 빈곤을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우려는 듯한 내용입니다. 러시아는 거대한 땅덩어리에 인구는 적다. 천연 지하 자원은 얼마나 많은가. 무궁무진한 기회가 살아 숨쉰다. 그런데 가난하게 산다. 그런데 발레 공연을 본다. 러시아에 살면 경제적 가난함이 절대적 가난함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은 때때로 러시아인들에게 비경제성, 무사태평, 나태 등의 행동 양식을 낳기도 하고 언어와 채취부터 수렵, 목축에 이르기까지 원시적인 자연경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낳기도 한다. 웅장한 겨울 궁전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도착한 기숙사 시설은 정말 열악했다. 욕실은 지저분했고 여름인데도 너무 추웠다. 러시아와의 비즈니스 어려움을 토로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러시아 비즈니스는 한마디로 쉽지 않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로 여겨진다. 러시아가 한국에 투자한 사례는 거의 없다.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소련 시절을 살아온 러시아 사업가들은 지금 당장 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는 비즈니스의 오지인가? 러시아인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대답할 자신이 없다. 세계적인 문학과 예술이 탄생한 세계 최대 국가에서 왜 비즈니스는 안 된다는 말인가? 중국보다 소련과의 외교 중요성을 주장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경제적 측면에서 G2에 중국이 포함되지만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G2는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소련은 전체주의와 독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남겼음에도 이 나라는 나치 독일의 세계 지배를 막아냈고 식민지 독립에 큰 공헌을 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승전국이자 최대 피해국이었다. 종교와 사회주의 사상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를 표현한 문장에서도 어김없이 이율 배반은 등장합니다. 러시아 제국이 전 세계 동방정교인들의 조국을 자처했다면 그 후 수립된 소비에트 연방 역시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세계 노동자의 조국이었다. 제국의 황제들과 그 황제를 끌어내린 혁명 통치자들의 동상이 동시에 나란히 도시 전체에 포진되어 있다. 이제 책 맛보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상상으로나마 가보고 싶은 곳이 바이칼로 생겨났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며 한러 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피력한 홍환석 저자가 추천한 곳입니다. 150여 다민족으로 구성된 광활한 영토대국이다 보니 지역마다 문화와 공간 분위기가 무지개처럼 다채롭다. 그중 캄차카는 해고의 심리를 간직한 세계 최고의 생태지역이다. 맑은 공기는 산소 그 자체다. 만년설에 뒤덮인 고봉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그중 하나를 등정했다. 붉은 곰들이 여유로이 노니는 모습은 평화롭다. 연어들의 필사적 회귀는 장엄하기까지 하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지금 캄차카가 그립다. 또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소 주기율표에 표시된 모든 원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한 과학자인 서기론 저자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한 숲과 목재 성당입니다. 상상으로 가보는 곳이니 또 하나 더 선택했습니다. 하하. 러시아 언어학을 전공한 홍택규 저자가 추천한 가장 러시아적인 풍광을 담고 있는 도시 수지달입니다. 일성을 늠름하게 살아가고 있을 러시아의 평범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천년의 고도 수지달은 전원풍의 소도시에 50여 개의 교회와 수도원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더라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고즈넉한 풍경과 고요가 일품이다. 마음과 머릿속 생각을 다 씻어주는 평화와 잔잔함이 지금도 그립다. 러시아 정교회의 중심지로 떠오른 이곳은 많은 교회가 17에서 18세기에 세워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어 시골길을 따라 찬찬히 걷다 보면 마치 중세 고도 속에 푹 잠긴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미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이번 책 맛보기에서는 러시아와 함께 살아온 혹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짜깁기 하니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대충 그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러시아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겪은
러시아와의 인연을 신나게 들려주는 것 같아 저도 덩달아 흥미진진하게 마지막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러시아가 실존을 위해 선택했던 무수한 이율 배반을 섭렵하면서 제가 기억하고 싶은 본받고 싶은 이율 배반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를 전공한 이지은 저자가 말한 내용에서 건져올린 이율 배반입니다. 쉽게 말해 더 나은 진보를 위해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는 이율 배반입니다. 전통을 깡그리 소멸시키는 식의 독자적 진보는 위험합니다. 기존에 있어왔던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진보가 아예 나라 자체를 붕괴시키는 진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지은 저자의 글을 옮겨봅니다. 러시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망명시인 브로드스케 씨는 러시아 시 전통에 대한 도전을 통해 오히려 그것을 보존하는 박물관과도 같다. 제가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전통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를 쓰고자 하는 창조적 도전은, 즉 진보적 시 쓰기는 전통이 없으면 아예 도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긴장감 속에서 견제해야겠지만 전통과 보수는 반드시 진보의 근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보를 위해 오히려 그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율배반입니다. 옹고지신 벚꽃 창신의 이율배반입니다.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 답사를 즐겼던 라승도 저자의 말을 전하며 책 맛보기를 접기로 합니다. 황진이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역사적, 인종적, 언어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지역을 망라하여 전체적으로 접근할 때라야 크고 작은 수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모자이크 같은 러시아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